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특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가 포함이 됐죠. 법무부 장관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건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중으로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일단 들어가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느냐 복권까지 되느냐 결론이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명단을 예상된 명단을 한번 볼까요? 명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정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될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좀 논란이 유독 많았어요. 조국 전 대표를 두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첫 사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들어간 것에서 잠시만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지? 같은 거지? 그래라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년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용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2,188명에 대하여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정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형사범 1,922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특별배려 수용자 10명 등 총 1,956명에 대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249명을 사면하여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에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 24명을 사면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감면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여 어업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식품 접객업자 9,094명에 대한 경미한 행정 제재를 감면함으로써 우리 골목 상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얼어붙은 민생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약 82만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치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324만 명 정도 되리라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윤미향, 심학봉, 송광호, 최강욱, 홍문종, 정찬민, 하영재 각 전 국회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조의원 전 서울시 교육감 등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최신원 전 SK네트워크 회장, 취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입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퇴장하시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서울 정부 청사 연결해서요. 정수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면 관련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최광욱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올라갔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는 잔영 집행 면제죠. 잔영 집행 면제와 복권까지 됐습니다. 복권이 됐다는 거는 피선거권 박탈된 부분이 이제 복권이 됐다는 얘기여서 출마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게 되는데 정치권으로 바로 복귀해서 어떤 행보를 거둘지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혁신당은 오전 회의 때까지만 해도 언급을 자제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고요.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의 그 사면 복권 이루어지기까지 전직 국회의장단,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 여러 종교계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께서 사면 복권을 많이 청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이름 모를 많은 국민들께 사면 복권 기도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조국 대표는 검찰권 남용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예. 당시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했던 조국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수사를 빙자한 법의 이름으로 일가족을 도륙내는 사냥이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조국 전 대표는 멸문지화의 화를 입게 되었고요. 가해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조국 수사를 발판 삼아가지고 훗날 대통령도 됐고, 그렇지만 또 대통령 된 뒤에는 내란 수계로 파면이 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예, 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오늘의 사면 복권이 이러한 정의의 회복이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관심은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앞으로 행보입니다. 지금 혁신당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죠. 그러면은 당대표로 복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할 것이고요. 예. 다만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실 문제고 또 당원들의 의견, 또 당무위원회, 의원총회 등의 논의를 거치고 예. 또 많은 지지자분들 등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시겠지만 예. 당의 정상화 또 내년 지방선거의 진두지휘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당대표로 복귀해야 하고요. 예.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해야 하고 그래서 방법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복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조기 전당대회 해야 당대표로 예. 선출되고 당대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여론이 뭐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민주당과는 지금까지 늘 때로는 협력 관계, 때로는 경쟁 관계, 예. 그런 그 기본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뭐 이런 것이 가끔씩 나오기도 했죠.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조국 혁신당의 창당 정신 또 조국 혁신당이 내세운 어떤 가치 또 정치 발전 즉 다당제 연합 정치를 지향하는 조국 혁신당의 정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예. 생각해 보면 합당은 전혀 고려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다당제 연합 정치가 정착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시대적 과제에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합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일단 당의 체제를 정비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선거가 지방선거가 됩니다. 그러면 당이 어느 정도 체제를 정비를 한 이후에는 조국 전 대표가 선거, 뭐 보궐선거라든가 지방선거에도 나가야 된다고 황 의원께서는 좀 보세요. 역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실 문제이지만 예. 정치인 조국 당연히 선거에 나가야죠. 그것이 지방선거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수도 있고 이거 역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조국 전 대표가 결단하시겠지만 예.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대한민국 정치를 다당제 연합 정치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보다는 중앙 무대에서 당 대표로 또 원내 진입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원내 진입해서 그래서 여러 정치개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예. 조국 혁신당을 제3당으로서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향후 2028년 총선 등을 대비해서 예. 여러 가지 그 당을 정비하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8월 15일 날 그러면 조국 전 대표가 바로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가 대중들이 처음으로 조 전 대표를 보게 되는 날인 거죠. 8월 15일 00시 그러니까 8월 14일 자정이 되는 거죠. 예. 그때 남북 교도소에서 이제 나오시는 사면복권되어서 나오시는 출소하시는 조국 대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최근에 황 의원님은 조국 전 대표 언제쯤 면회하셨나요? 그때 얘기는 또 조국 전 대표의 메시지는 또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실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자꾸 양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 선거 이전이 제가 면회한 마지막 시점이고요.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다른 분들에게 쭉 양보를 해서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이후인 최근에는 그 특별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면회가 한 달에 2차례, 많아야 2차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쭉 그 예약 대기가 돼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는 뵙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기존의 언론 보도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두 분께 그냥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득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결정을 한 겁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들어봤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입장에서의 득실은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득실은 따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건의를 하고 있었고 예. 야권이 내란 극복 과정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라면 이번에 빨리 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응원에 힘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조국 전 대표가 복귀했을 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을 전체적으로 좀 추스려야 될 역할인데 지방선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선되더라도 당을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좀 고심할 것 같고요. 예. 당 대표로 역임하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과 어떻게 연대해서 저번에 지민 비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지방선거는 지민 비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야권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지 예. 가지고 있는 걸 나눠 가지는 어떤 전략보다는 야권의 파이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조금 연대를 모색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예. 최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나쁜 뉴스를 접하셨죠. 오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그 뉴스를 접했는데 그 지지율 떨어진 그 일부분이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용성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했을까 이러한 좀 이상한 마음을 가져서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굉장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예. 자신도 별로 내키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포획된 세력들 그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억누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자율적인 결정보다는 예. 주변에 포획된 권력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강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지금 혼자서 대통령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전직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 없었던 일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친문이 너무나 과한 요구를 이 대통령께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가로 지지율 추락이라는 그러한 짐을 안게 됐는데 예. 이 대통령께서 아직 한미 정상회담도 못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 추락까지 안아가면서까지 조국 전 장관을 사면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그것에는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예. 결국 이번에 청구서를 들이맨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청구서를 내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국정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든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원래 그 임기 초반에는 좀 예. 자율성을 갖고 강한 그립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포획된 많은 청구서가 날아옴으로써 예. 대통령께서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저는 이게 국정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수근 부위원장 뭐 발로를 하실 거 있으면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제가 생각해서는요. 만약에 이게 지금 사면을 안 했다. 그럼 보수나 중도 지지층은 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면을 안 해버리면 지지층에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번에 사면 안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지층이 분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김경수 지사 사면 복구 못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김성태 의원, 김태우, 김태효 다 했어요. 예. 무리한 비판을 받아서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은 다르다. 이건 야권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야당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의 사람까지도 사면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큰 틀에서의 통합이고 지금 마이너스 지지율이 살짝 나왔다 할지라도 복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한번 위기를 겪고 나서 차라리 관세 협상이나 한미 문제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이번에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한데 나 혹시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전환기 씨 국민의힘은 전환기 씨가 지금 징계 오늘 뭐 착수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금요일이었죠. 합동 토론에서 전환기 씨의 행동 어땠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가 뭐래도 노력과 피와 땀이 뿔뿔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전환기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원된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가 왜 여기 와? 나 당원된 지 20년 됐어. 한 살짜리가 여기 왜 와? 국민의힘 내부 당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최 의원님 후보들은 안 보이고 전환기 씨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갈 사람을 들여보내야 되고 그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배제시키는 게 그건 맞는 선관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챙겨야 될 것을 챙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좀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묻히게 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국에는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침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야 되는데 특히 기자석에 앉았다는 것은 더더욱 이게 좀 관리가 더 잘못된 것이죠. 기자석에 저런 분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예. 기자석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에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또 김근식 후보도 지금 전한길 씨가 왔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씨가 저렇게 그 어떤 약간 폭력적인 언사를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도 저는 김근식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것 말고도 다른 정견 발표를 할 게 충분히 있었을 터인데 특히 전한길 씨에게 어떤 특정한 뭐 저런 행동을 유발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그런 효과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근식 후보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근식 후보나 전한길 씨나 전부 다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근본적인 부분은 전한길 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조정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축제 현장이 되었어야 할 전당대회가 쓸데없는 비방과 비난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주의를 하셔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뭐 많은 뭐 정당 지지자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도부에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를 개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관련된 지도부가 있고요. 말씀하신 선관위가 있고 당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는 오늘 굉장히 조속하게 징계 결론이 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대구 경북권역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합동연설회장의 언론 취재 비표를 받고 들어와서 취재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행사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도 엄격히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한길 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얘기해서 조속히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따져볼게요. 송원석 비대위원 전한길 씨가 이제 입당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한길 씨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속적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사태를 키운 게 오히려 지도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전한길 씨가 이제까지 윤 어게인 하면서 얼마나 선전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지금 전당대회장에 가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미디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이 저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이 언제 정치를 했다고 국민의힘을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지?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잖아요. 예. 김근식 후보가 당연히 저런 목소리를 내야죠. 강하게 해서 저런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지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계몽령이라고 하지만 구속돼가지고 법의 심판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형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형 무기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황당하다 말씀드리고 예. 저는 전한길 씨는 둘째치고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저 정도까지 망가졌을까. 예. 저런 분 하나에 휘둘려가지고 온 전당대회가 저렇게 되는데 이해하기도 어렵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영 후보가 전한길 씨 면접 보러 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대표면 면회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당의 수준이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이 축인데 이 국민의힘 축이 빠져버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의 수준까지도 떨어지면 어떠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만큼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인 정당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위헌정당 해산돼야 될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한심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 중간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 언행을 조사 검토로 서울시당에 그걸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주간 뭐 선관위 지적하셨지만 3주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가 안 막으려고 했던 겁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이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보면 예.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장 이후에 굉장히 좀 센 목소리가 당을 휘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저 당이 너무 세져서 여당이 예. 야당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야당도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강경한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내야 된다. 강경한 목소리가 휘감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당 하는 걸 한번 봐라. 뭐 밖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 같은 경우가 여론을 공고하게 지지하고 예. 그리고 안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같은 분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데 야당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휘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여당을 따라하고 있는 거죠. 여당을 따라해봐야 우리도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예. 기류가 굉장히 휘감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계속 연출될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에 직접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을 배울 것은 또 못 배운 거예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밖에서 유튜브로만 여론을 만들죠. 예. 그러니까 뭐 전한길 씨도 열심히 하고 싶으면 유튜브로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괜히 전당대회 가서 폭력적인 연사를 하시고 남을 선동하거나 이러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할 도리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안하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워낙 세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예. 사람이 겁이 나면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그 당 지도부나 지금 예. 비상대책위원회나 그리고 선관위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조절을 하셔서 좋은 목소리는 담되 나쁜 목소리는 걸러주는 것이 전당대회 흥행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짚어볼 텐데 오늘 그래가지고 윤리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여상원 위원장은 아니다. 14일에 다시 윤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이 사안이 징계를 개시 결정할 만한 사안은 된다. 그래서 개시 결정은 오늘 윤리위원들의 의결로 했고요. 징계 개시 결정을 하면은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소명 자료 제출과 필요하면은 본인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문을 서면으로 보내는데 그걸 지금 오늘 오후에 전한길 씨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 14일 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전한길 씨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14일에 전한길 씨의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날도 결론을 못 낸다면 광복절 연휴 있죠. 그리고 22일이 전당대회면은 거의 임박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상황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중징계는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명 같은 중징계? 그렇습니다. 중징계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예. 당원권 정지 뭐 이런 것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앞으로 그 공개된 행사에 전한길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예. 그러한 조치는 선관위에서 취하겠죠. 그러한 조치는 매우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당원들의 그 여러 가지 그 투표 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 여러 가지 공개된 행사의 질서가 유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도 뭐 충분히 그 사전에 그런 무질서한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아마 그 큰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사실 뭐 그냥 권리당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당원에 불과한 분인데 예. 책임당원도 아닌데 너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자꾸 키워서 뭐 그 제명을 하고 이러면 더더욱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것은 결국에는 특정한 무리들이 노리는 노이즈 마케팅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이것을 또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도 당의 전략 중에 하나다. 뭐 예. 그렇게 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축제장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저 부분은 너무 그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빨리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춘석 의원을 저희가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당대표 정천의 당대표가 제명하겠다 하면서 물론 거기에도 민주적 절차를 민주당에도 갖추는 절차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명을 시켰기 때문에 전한길 씨도 지도부가 하려고만 의지만 있으면 바로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모습들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당대표가 됐더니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치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전한길 씨하고 손잡고 다니신 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가 손잡고 다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윤리위원장도 눈치를 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예. 원내대표도 송원석 의원이지만 며칠 뒤면 당대표가 되면 이분이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신이 괜히 손대서 자신한테 화가 미치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른 이제 당대표가 당선되면 그 사람한테 미룰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심각한 게 책임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전한길 씨가 자칭 자기가 10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층 성향의 당원들은 투표를 안 합니다. 예. 그런데 강성 지지자들과 정광훈 씨나 이런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투표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당의 여론이 전한길 씨나 정광훈 씨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마저도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책이 수습이 좀 안 되는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전한길 씨가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 뭐 당연히 토요일부터 다음 토론에도 간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죠. 오늘 내놓은 입장은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주도하에 당에서는 전한길만 징계하겠다라고 해요. 이제 남은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알 권리.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고 내일 당장 부산 전당대회 가서도 현장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라이브 방송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에 대해서 취재 들어오지 말아라는 것은 이거는 언론 탄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당원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저는 지도부의 갑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한길 좀 지켜주십시오. 이따가 국민의힘에다가 징계 조치 철회를 해달라고 제가 이의 제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혼자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요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 제재 요청서도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윤 결과적으로 윤리위에서 이 내용 아까 김근식 후보의 행동 언행까지도 같이 해서 같은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뭐 아마 김근식 후보에 대해서도 당원들 일부가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김근식 후보가 전한길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그러한 그 영상을 틀었고 그리고 발언도 그렇게 했고 사실 그런 솔직히 뭐 평당원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그 가치가 있는지 전한길 씨가 예. 이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저렇게 하셨고 그리고 대구에 가셔서 대구 경북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렸다는 투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김근식 후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당원들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뭐 만약에 징계가 필요하다면 예. 그런 부분에서도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근식 후보도 저 발언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김근식 후보도 그렇고 다른 최고위원 후보도 당대표 후보들도 그렇고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예. 비방에 가까운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비방하는 그러한 수준의 발언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갈등을 더 일으키고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을 더 통합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를 통해서 당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분열의 그림자를 더 키운다면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비대위 체제 계속하면 되는 것인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에 나오신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도 너무 득표 활동에 셈법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당의 전체적인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행보에 동참하는 것이 당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 근데 전환기 씨가 좀 전에 유튜브에서 좀 도와달라고 혼자로는 못 싸우니까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호응이 있는 건가요? 일정 부분 뭐 전한길 씨에 대한 선호 세력, 우호 세력은 있죠. 하지만 전한길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 제대로 짚어주는 게 맞습니다. 전한길 씨가 저렇게 비판을 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외에서 예. 유튜브를 통해서 비판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당대회 행사에 가서 특정 뭐 후보를 비판을 지나서 비방하면서 선동을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특정 후보의 발언을 들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전한길 씨도 조금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언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전한길 씨가 사실 언론은 아니죠. 뭐 기자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예. 조금 너무 비약하는 것이다. 전한길 씨가 여러 가지 좀 당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조금 자제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정당이 갈 길을 위해서나 전한길 씨도 좀 자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14일로 미뤄졌죠. 그런데 내일은 부울경 지역에서 또 연설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걸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보실에 출입기자 등록을 마친 기자만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까 전한길 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미등록 상태고요. 그래서 합동연설의 취재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전한길 씨 언론인 자격으로서도 내일 진행되는 부산 경남 합동연설회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 의원님, 저거는 앞서 그 TK 지역에서는 아예 그 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안에 들어오는 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한길 씨가 그 주변 행사장 주변이랑 오는 것까지 막을 수 없을 테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 특성상 이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리고 뭐 저분이 원하면 그 로비나 네. 밖에 야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 되죠. 그리고 전당대회 실황을 또 모니터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보면서 뭐 네. 유튜브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와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여당이 하는 걸 저분이 좀 따라 하려는 것 같은데 따라 하려면 좀 똑바로 하는 것도 맞죠. 그렇기 예. 때문에 폭력을 선동한다든가 그리고 지나치게 과격한 언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당내의 좀 분위기를 전한길 씨한테 전달하고 전한길 씨도 어느 정도 좀 자주 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보는 것이 예. 앞으로 국민의힘도
수권 정당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모습으로 과연 수권 정당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나 과격한 은행은 자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첩경이고 민주주의는 폭력이 수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당원들은 좀 평온한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뭐 여러 소음을 만들어버리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여러 가지 좀 지켜야 할 질서는 좀 예. 지키시는 게 전한길 씨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 이제 당에서 이렇게 징계하겠다고 뭐 제명으로 가닥 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오늘 또 그 보수 유튜브 전하계 씨가 포함된 걸로 보여요. 그 보수 유튜브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거기 또 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당 지도부에서 논의와 실제 현장에서 다음 지도부가 될 후보들의 움직임이 지금 이게 결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 사람들이 다 극우 유튜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앞으로도 그분들이 또 최고위원이 된다면 유튜브들이 또 강성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가 국힘이 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본인이 갑이에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씨하고 전한길 씨 당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예.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어떤 리더십만 남아있지 않는가 싶고요. 전한기 씨가 뭐 출입기자 등록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전한기 씨가 전당대회를 갔다가 그냥 선전선동하면서 극우로 물들고 있잖아요. 이건 업무 방해거든요. 강하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사족이 많은 것들은 예. 결국 향후 당대표가 될 사람도 향후 최고위원이 될 사람도 결국에는 유튜버들이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리더십을 갖기는 어렵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 갑자기 저는 김덕수가 아닙니다. 저는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절연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과거 당 대통령 후보 선거 때처럼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추세로라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유튜버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정당으로 몰락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유튜브에 출연했던 김재원 후보 같은 거는 출입 금지하는 건 보복 조치다. 김문수 후보는 희망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냥 김태우 후보도 방청객의 호응이 컸을 뿐이다의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에서 이런 보수,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전한기 씨를 또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출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전한길 교수님께서 적절한 정도의 얘기를 했을 뿐인데 방청객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던 거죠. 우리 내부에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시민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발언 내용 자체가 징계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한길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우리 보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징계 조치는 신중하게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한길 그 강사 같은 경우는요,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3일 이후에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혜성같이 나타났고 힘들 때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싸움이 끝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내팽개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전사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나든 차기 지도부가 다시 그거를 뒤엎을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분위기 물론 그 뭐 토론에 안 가는 후보들도 많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최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조금 뭐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김문수 후보 형이라고 불렀었는데 오늘 올린 글에서는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당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예. 결국에는 또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당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 연장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되고 나면은 정말 또 당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견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아마 또
자신이 아마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뭐 내색을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정치인이야 그런 뭐 욕심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이미 당을 떠나셨고 예. 정계 은퇴도 선언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은 그리고 당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유튜버 그리고 강성 목소리 이런 예.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반증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국민의힘도 지금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포획되어 있지만 민주당도 사실 그러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짝이 맞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훨씬 대통령 입장에서 편한 것이죠. 예. 하지만 민주당의 여론을 강하게 형성하는 뭐 김어준 TV 이런 경우가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굉장히 발휘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60%가 넘는 지지율로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양극단으로 뭉쳐진 보수든 진보든 예. 이 양극단의 여론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대통령도 사실 이것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이 양극단의 지지층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오로 먹고 사는 정치이기 때문에 예. 양극단이 강하게 결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오가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 예. 이렇게 갈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럴 겁니다. 이게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사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아직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은 그만큼 극단의 목소리가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저는 이 정당 정치의 퇴행,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강한 여론에 기댄 사실 그러한 퇴행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나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정당 정치의 예. 그 행로를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쉽사리 풀리지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다음 주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론은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선재가?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될 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세다고 했지만 예. 정청래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핵심 지지층의 강한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도 지금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센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에 함몰되는 그러한 예. 정치. 거기에서 사실 탈피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문부호가 돋고 예. 두 정당이 동시에 이것을 와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두 정당 어느 하나라도 계속 이것을 지탱해서 계속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두 정당 모두 강성에 휩쓸리는 경향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강성 지지층의 두 당이 휩쓸려가고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운데 중도층이나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당 지지율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수층에서 김어준 씨 얘기를 계속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강성한 발언을 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시대적인 대세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건 자발적 당원이거든요. 예. 이분들은 투표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많이 지지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건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강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시원하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좀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아니 정치하기 힘들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실은 뭐 김문수 후보나 다 가서 저렇게 유튜버들 말에 맞춰서 해주잖아요. 밖에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당선되기 위해서 저렇게 막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당선되기 위해서 저렇게 유튜버들에 호응해 준다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바뀔 거다? 안면 확 바꾸고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네. 기대감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좀 특이한 현상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던 아주 강경보수 유튜버가 좀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도 영상으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 자리에 와서 격려했죠.
서부지법에서 사람들 체포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방될 거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배우는 국민의힘하고 그 관계자들 아니냐. 아니 거기서 누굴 믿고 그 법원을 쳐들어갑니까? 신혜식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대통령실, 그러니까 1월 달 얘기입니다. 1월 달에 체포영장 즈음을 얘기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지지층을 군사 조직처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신혜식 씨의 주장의 요지인데 이것도 최 의원님께 좀 여쭤보세요. 이거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신혜식 씨가 지금 수사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좀 법적인 제재에서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는 뭐 진상을 그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은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시위를 도와달라는 그런 예. 취지로 정말 그 어떤 문서나 그리고 유선으로 그러한 그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국기문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신혜식 씨가 아무리 지금 뭐 자신이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예. 그리고 선량한 제보를 한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저분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국정에 그 관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밖에서 여론을 통해서 비판하는 세력은 되어야 되지만 예. 국정에 직접 자신이 관여해서 어떤 특정 여론을 형성하려 하거나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통해서 저런 부분은 제대로 밝혀서 예. 만약에 처벌할 것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고 결국 저런 것이 사실 극단적인 유튜버들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이번 기회에 좀 단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아까 잠시 전에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밤에 등산로로 관전을 덮친다는 첩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 행정관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경찰에서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브리핑을 보니까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잡아두고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메시지가 나온 시기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 결국에는 이런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물리력 행사를 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특히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소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뭐 예컨대 뭐 놀이터 등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지자 결집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조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상당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물론 뭐 경호처 등의 그런 반발도 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근처에 이제 인집해 있는 그 그렇죠. 지지자들의 예. 세력도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요청까지 나왔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메시지를 해석했을 때 이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영장 집행에 물리력으로 맞서기 위한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당연히 이제 특검이나 혹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내용을 공개하면서 신혜식 씨가 얘기하는 거는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인데 실제로 서 변호사님 이게 경찰에서는 피의자로 지금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익 그렇습니다. 제보자로 보호하게 되면 경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만약 공익 제보자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뭐 신분이나 비밀보호가 인정이 되긴 하는데 예. 지금 이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감경받거나 혹은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조금 의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 공익 제보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이제 관련 법에서는 사실 이 공익신고자에 해당을 하려면 해당 신고 대상이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공무집행 방해 혹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 이 법상으로 엄밀히 따졌을 때는 이 공익 제보자 혹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경찰 측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미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교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피의자 예. 신분인 만큼 뭐 실제로 공익 신고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나가겠다라는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 오늘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피의자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혜식 씨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왜 변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수사에서 좀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거에서 이렇게 폭로를 결심했을까요? 일단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걸 조직적으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요 사태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감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유튜버들이 수익이 정말 막대합니다. 정광훈 씨라든가 또는 아까 뭐 전한길 씨라든가 신혜식 씨라든가 이 수익이 막대해요. 그래서 정광훈 씨가 수익이 많은 유튜버들을 관리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몰아주고 예. 그리고 또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또 돈까지도 보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집회 현장에 모이게 했고 그리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인데 예. 이런 이권과 형사처벌이 연결돼서 뭔가 분열 조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정광훈 씨도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뭐 저항권 운운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 자신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뭐 면책은 없다. 일단 피의자고 수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측이고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조금 혜택은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러한 이런 공무집행 방해를 통해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고 선동하고 그 어르신들, 노인들이 그 추운데 길바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과 폭력과 선동,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그때의 현실이 왜 이랬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 의원님 실제로 앞서 전한길 씨 얘기 저희가 한참 했지만은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알력 싸움, 세력의 지형 변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분은 가장 큰 최대 목적은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면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가장 큰 것이죠. 지금 수사가 거의 자기 목 끝까지 왔으니까 참고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 피의자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그 면탈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별로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나를 여기에서 좀 빼달라. 그러한 뭐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분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은 결국 어떤 특정한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분이 공익 제보자로 판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저분은 수사 대상이 되어서 법적 처벌 결국에는 특수공직방해 피의자에서 조금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윤 전 대통령은 불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강제구인이나 걸석 재판 검토하고 있다는데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법정에서 얘기할 겁니다. 강제구인 구인영장을 발부하느냐 걸석으로 재판을 진행하느냐 서 변호사님 걸석 재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피의자에게 그런 거는 불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된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 걸석 재판이 진행이 되려면은 일단 뭐 불출석이 있어야 되고 또 정당한 이유도 인정이 되지 않아야 되고 뭐 법원에서 강제로 구인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그때 가서야 이제 걸석 상태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사유들을 정해 놓은 것, 요건들을 정해 놓았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이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다투고 있는 이런 재판 과정에서 변동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기가 힘들고 또 그에 따른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판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걸석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현 상황에서 이렇게 법원 재판에 나가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어권 보장이 다소 상당히 이제 저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불출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그냥 걸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도 안 나가게 되는 거고 특검 조사에서도 안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오늘 3대 특검 특위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뭐 당시에 CCTV 이런 거 보자고 항의를 했지만은 공개가 열람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 단독 보도 중에 선별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외부의 병원을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저희가 보도를 앞서 해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구치소에서 나가서 외부에 있는 병원을 갈 때 그때는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장소는 특별히 소재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제 피의자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뭐 윤 전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 혹은 뭐 법정에 출석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뭐 수사기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도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물론 실제로 체포영장을 뭐 재청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강제력을 행사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뭐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구치소 외부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치소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구치소 내부가 조금 더 용이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외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뭐 반발도 상당히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특검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논란이 있었던 그 나토 순방 목걸이에 대해서 오늘 특검이요 서희건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구매한 목걸이가 김 여사 측에 발견된 목걸이랑 같은 걸로 확인됐을까요? 서희건설 측이 윤 전 대통령 측과 연락 주고받은 기록 파악됐을까요? 그 나토 순방의 목걸이 출처가 어딘지는 현재까지 나오진 않았죠. 지금은 이 연관성을 특검이 보고 있는 건데 최 의원님 이건 것 같아요. 그 서희건설의 고위 임원이 그 즈음에 이 목걸이를 구매한 사실을 하나 확인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또 회장의 사위가 고위직으로 승진을 했다.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뭐 그 박성근 실장이죠. 국무총리실 초대 한덕수 비서실장이 됐는데 뭐 저도 그분 아는데 그분이 그 서희건설 큰 사위고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그 고위직 임명 대가로 목걸이를 준 게 아니냐. 이것이 특검이 의심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목걸이 실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을 하나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이 범죄 혐의를 구정하기가 쉽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근데 이 설은 있지만 결국 이 실물을 찾아야 되거든요. 실물을 찾아야지 실물이 건너갔고 결국에 청탁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밝혀지겠는데 지금 실물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하지만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익 지금 그 부분은 특정을 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영장을 발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지금 목걸이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목걸이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굉장히 확대하기가 어렵다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하고 이게 결혼하기 전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처벌을 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특검이 굉장히 딜레마에 쌓일 것 같은데 어쨌든 목걸이를 못 찾는다면 특검이 앞으로 수사 동력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특검의 인식대로 이 목걸이가 바꿔치기를 해서 모조품을 오빠 집에 가져놨다 가정을 한다면 꽁꽁 숨겨놓지 않았을까요?
이걸 찾을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실물을?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 예. 뭐 여전히 사실 그 업무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서희건설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과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최소한 진품으로 또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구매 내역과 실제 뭐 그런 서희 내역에서의 거래 내역,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도 이 진품의 소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물론 이제 이 증거가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더라도 은닉되었거나 혹은 인멸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해당 목걸이가 구매되고 나서 이렇게 소재가 또다시 파악이 안 되는 그 정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서희건설 측이나 혹은 관계자 측이 뭔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점이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물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또 본격적인 수사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관련해서 뭐 다른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그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뭐 이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특검 측에서는 의미 있는 수사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회장의 측근이 이 목걸이를 산 거를 서희건설 측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건은 클리어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뭔가 연관성을 발견할 여지가 있는 거다. 내일 영장 심사가 있는데 뭐 이수근 부위원장도 변호사시니까 특검에서 오늘 구속 의견서라는 거를 800쪽 넘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영장 청구서가 있고 구속 의견서라는 것도 있었어요? 원래는 영장 청구서에 다 담죠. 근데 예. 영장 청구서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한 20 몇 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마 판사 출신의 특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이 딱 예견 없이 딱 범죄 사실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김건희 씨를 구속시켜야지만이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입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촘촘히 다 적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 말이 많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6천만 원짜리 먹거리를 빌렸다. 예. 근데 나중에 누구한테 빌렸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빌렸다. 근데 엄마가 어디에서 났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먹거리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오빠의 장모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모조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판사 입장에서 보면 뭐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것이고 서희건설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싼 먹거리를 왜 샀겠습니까? 누구 주려고 산 건데. 예. 김건희 여사가 그 우크라이나 가서 이 목걸이 빌린 거예요 하니까 정말 빌린 건 줄 알고 또 통일교에서 사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범죄 사실이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뇌물이 예. 목걸이 2개가 된 거죠. 너무 단정.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예. 의견. 그러면 이 구속 의견서를 800쪽 넘게 별도로 특검에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 변호사님, 판사 입장에서는 이 구속 의견서도 다 봐야 될 의무가 있나요? 사실은 뭐 사안에 대해서 특히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들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단 이 사안 자체도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서 전부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의견서가 800쪽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내용은 결국에는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컨대 이제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 조서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거래 내역, 뭐 아니면 뭐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0쪽이 넘는 의견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의견서 내용을 볼 때도 당연히 관련된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량은 많지만 일단 판사는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영장 심사의 대기 장소도 관심이지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수감돼 있기 때문에 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쪽에서 남부구치소로 이동해달라, 그쪽으로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좀. 본부가 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동선을 분리해서 이렇게 대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 핵심은 그것이죠. 지금 아마 영장의 절반 이상이 도이치모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를 지금 실질심사에서
그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인데 결국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작전이 들어간지 몰랐다. 그런데 그렇죠. 사전에 그럼 특검은 알고 작전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나는 단순 투자다. 이렇게 이 굉장히 발언이 엇갈리는데 이 부분에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수사는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였다고 지금 여러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뒤집을 수 있을지 만약에 근데 저는 뭐 아까 제가 예측했다시피 계속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하지만 만약에 판사가 이거 사전에 이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 투자를 했다고 만약에 판사가 판단을 해서 예. 영장이 떨어지지 않아 버리면 이게 특검이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나머지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그 첫 발부터 발을 잘못 깬다면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호 그 김건희 여사 변호사 측과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예.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영장 청구서에는 특검에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은 아주 강조해서 쓴 것 같아요. 뭐가 내일 심사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 측이 이제 계속해서 해명이 바뀌어 왔던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컨대 지금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어 왔었고 예. 심지어는 최종적인 그 진술도 객관적인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목걸이를 언제 구매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조품을 구매했다는 시점은 해당 목걸이 정품이 발매되기 전이었다라는 점이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뿐만 아니라 이런 한 사안 혹은 뭐 한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런 모순점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해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의 그런 번복들 그리고 해명이 자꾸 번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명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일 김 여사 측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요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초 성냥 발견되는 부분도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현장에서 수거한 그 유류통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 얘기하면은 화인으로 또 착각할 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단순 화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화재 기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예. 새벽 3시 35분쯤 대구에 있는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타는 냄새가 나서 여기 열어보고 저리 열어보고 다 열어봤는데 결국 창문망을 내려서 보니까 밑에서 새까만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시 출동을 해서 19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경상을 입었고요. 주민 20명은 스스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주민들은 대피해서 다행인데 집 안에 지금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불이 난 집의 안방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이 남매. 됐습니다. 예. 각각 12살과 11살이었는데요. 당시 집 안에서 발견된 건 이 10대 남매 둘뿐이었습니다. 예, 새벽에 왜 남매만 집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디 갔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명 이렇게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불이 난 집 안에서 발견된 건 이 아이들 뿐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화단에서 40대 어머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단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 예. 부분이 좀 쟁점이 되었는데 일단 화재 발생 당시에 아버지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족 중에서 자녀들은 이제 집 안에서 그리고 예. 어머니의 경우에는 화단에서 발견되었고 아버지만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어쨌거나 외부에 있었고 남매만 집 안에 있었어요. 저희가 앞서 방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화라는 건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정빈 변호사님, 왜 화재가 이게 발생한 거예요? 일단 경찰이 1차적인 그런 감식을 한 상황인데 조금 충격적이게도 이것이 예. 뭐 실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화인 것으로 일단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찰에서 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은 이 집안의 안방이나 주방, 거실 등의 총 4곳에서 이 발화 지점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성냥이나 양초 등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고의로 이 불을 낸 것이다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사실 뭐 일반적인 그런 실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사실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뭐 예컨대 뭐 콘센트와 같은 그렇겠죠. 곳에서 발화 예. 지점이 확인이 되면 뭐 그런 경우라면 실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만 이 4군데에서 그리고 4군데 모두 양초라든가 혹은 성냥 등이 놓여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뭐 추후 정밀한 분석이 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의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핵심은 누가 이 불을 질렀느냐로 모아질 것 같은데 김유진 아나운서, 좀 의심쩍은 정황들이 지금 화재 현장에서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 도중에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에 이 건전지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화재 진압 도중에 이게 훼손이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건전지를 빼놓은 건지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불이 난 집의 명의 부분입니다. 예.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이 집이 사망한 일가족 명의의 집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본인 집이 아닌데 살게 됐는지 이 부분도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엄마는 화단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죠. 이 추락, 결국에 추락사인데 추락의 원인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 가족에서 생존자는 아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이 돼야 되고 누가 그렇다면은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자리에 없었던 이 아버지, 왜 하필 이 시간에 야간 근무를 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머니 역시도 수사선상에는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두고 홀로 화단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방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추락한 것은 아닌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집의 명의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제3자가 방화했을 가능성까지 모든 가능성은 현재 열려 있습니다. 예. 이 잠금 장치에 건전지가 빠진 것도 만약 화재로 인해서 빠진 게 아니면 누군가 뺐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빼고 이걸 또 왜 뺐는지도 좀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승준 씨 관련 소식인데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저희 뉴스 모두 부분에 8.15 광복절 특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명 관련해서 유승준 씨가 다시 거론이 되고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승준 씨의 팬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유승준 씨를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팬들이 그제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사면 복권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길 바란다. 그 중에 하나가 유승준 씨라는 거죠. 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 씨에게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을 거론을 하기도 했고요. 예. 부디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사례가 돼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팬들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임주혜 변호사님, 실제로 사면 유승준 씨 같은 케이스가 사면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예. 결국 윤승준 씨는 지금 뭐 어떤 형사 처벌이 문제된다기보다는 그렇죠. 입국 금지 상태인 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특별 사면하면은 뭐 생계업, 뭐 어업을 하고 있다거나 뭐 운전면허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면을 해주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의 사례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생계형으로 어떤 면허가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부 팬들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이 금지가 되어 있고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면서 그 피로감도 큰 와중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차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주혜 변호사께서 오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간 지금 못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감이 없었는데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이제 2002년에 유승준 씨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소송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일단 2015년 유승준 씨가 입국을 위해서 비자를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시 LA 총영사관 측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유승준 씨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이후에 또 2023년 11월 다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또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LA 그 총영사관 그리고 법무부에서 비자를 다시 한번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9월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이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예. 지금 벌써 법정 다툼만 세 번째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은 벌써 23년이 흐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임주혜 변호사 결국에는 법무부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 대법원의 판단은 이제 엄밀히 표현을 해보자면 입국을 허가해줘라라는 판단을 대법원에서 해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심사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LA 총영사관 등에서 이 비자 발급을 안 해준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입국 금지 결정과 관련해서 다시 국민들과 언쟁을 계속 벌이는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차 입국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법무부가 이런 판단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좀 아직까지 국민적인 거부감 이게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회적인 혼란, 야기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미 유출해 볼 수 있듯이 결국 유승준 씨 사태를 놓고 이제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이 정도로 강경한 건 당시에 유승준 씨가 했던 이 일들은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오랜 기간 흘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위법성의 정도가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역의 의무에 대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왜 자꾸 입국을 하려고 시도를 하느냐 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법무부가 저렇게 판단하면서 유승준 씨가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냈었죠. 맞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게 본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자신이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외동부 비자를 고집하는 것이 영리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비자로 소송을 하게 되면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재외동포 지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변호사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팬들의 사면 요청에도 그렇지만 여전히 조금 유승준 씨를 보는 여론은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예. 있지만요. 냉담한 의견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국을 시도하는 것이 결국 영리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니냐. 결국 국내 팬들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도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또 이제 한켠에서는 이 정도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은 이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의 뭐 실력이 아깝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전히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건은요. 왜 요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물 협박 사건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뭐 땡볕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서울이 많았고 오늘은 광주였는데 광주 어디에다가 이걸 설치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바로 광주 서구의 롯데백화점에 또 폭발물을 백화점이요? 설치하겠다라는 예. 신고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이 서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없고요. 서구에는 신세계백화점, 동구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백화점 모두의 경찰 특공대를 보내서 폭발물 수색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제 다행히 백화점이 열리기 전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고객은 없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오전내내 수색을 해봤더니 폭발물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예. 지금 두 백화점은 모두 정상 영업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이게 협박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되는데 방금 전에 영상을 봤던 곳이 이제 서울 콘서트장인데 여기가 아이돌 콘서트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더 보이즈라는 요즘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가 열리는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그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 폭파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미 많은 팬들이 공연장에 찾아 있었는데 결국 이런 폭발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혹시 있는지 탐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람객들이 모두 떼양볕 아래에서 한참 동안 그러네요. 공연장 예. 밖에 나와 대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 수색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폭발물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예정된 공연은 2시간이나 지연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요즘 들어서 유독 기억나는 것만 몇 건 있을 정도로 이런 신고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독 요새 이런 협박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8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시작됐었고 이틀 뒤인 7일에는 부산에 있는 한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8일 이제 경기 성남에 있는 한 게임 업체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협박이 있었고 어제는 또 올림픽 공원에다가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라는 협박이 있었는데 오늘은 광주까지도 이런 폭발물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이어서의 그런 협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는 그런 협박? 이번에도 좀 다시 등장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서 이제 국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제 이런 협박 이메일과 팩스 등이 전달이 됐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 콘서트장의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도 이 변호사 명의였고요. 그로부터 며칠 전에 학생들에게 황산 테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의 협박 팩스가 또 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변호사 명의의 협박 팩스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 팩스 번호도 실제로 동일한 번호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협박한 사람도 동일범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변호사 명의의 협박 메일이나 팩스가 온 게 총 44건이 되는데요. 예. 이제 경찰은 이게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변호사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자신은 이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이 자기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범죄 예고를 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이제 우리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제 이런 내용의 우리 국내 언론 인터뷰 기사도 있더라고요.
경찰은 역시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폴 그리고 일본 당국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또 경찰은 일단 국정원과 협의를 해봤더니 협박의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금으로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말만으로는 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임주현 변호사 이게 일반 시민 피해 당하고 공권력 낭비되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사회적인 불만의 표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장난스러운 협박글을 남기게 되면은 많은 인력들이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예.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심리가 한 가지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모방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걸 보면 관련 사건을 보고 나 역시도 이런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모방 심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